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케이스가 많을 수 없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좋은 강의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의과대학병원에서 턱관절 치료를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했고 또 많이 보는 입장에서 아까 우리 내과 선생님들 너무 두 분 다 친한 분들이라 제가 질문 많이 안 했는데 저는 다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많이 이제 경험을 해오면서 그래서 사실은 치과대학 교육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영역 다툼이 아니라 사실 내과적으로만 너무 강조를 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치과 의사들이 사실은 저도 뭐 아산병원 처음 왔을 때 턱관절 하나 처음 볼 때도 그랬고 굉장히 우리가 제한된 지식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존적인 게 물론 중요합니다. 보존적인 거는 어떤 외과적인 처치를 하더라도 전후에 반드시 필요한 거고 계속 지속돼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외과적인 인터벤션, 그러니까 뭐 큰 수술을 안 하더라도 뭐 우리 정원 선생님 세정술이라든가 물론 강의가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효과적으로 우리 내과에서 저는 이제 어떤 환자들이 많냐면 치과대학에서 뭐 이렇게 뭐 우리 김철원 선생이나 다른 우리 김선영 교수님, 뭐 의과대학병원에 계신 분들 다 경험하시겠지만 치과대학에서 개부제한으로 뭐 몇 년씩 스프린트하고 찜질하고 이러던 분들 와가지고 세정술 한번 해주면 그냥 입 쭉쭉 벌어지고 좋아하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더 이제 황당한 거는 그분들이 교육을 어떻게 받냐면은 그것만 알고 있어요. 턱관절 치료는 보존적인 것만 해야 된다. 외과적인 처치는 금기다. 그러다 보니까 좀 원장님들이 치료를 하다가 또 다른 아예 그 외과 쪽이나 이런 데로 보내면 모르는데 한의원, 정형외과 이런 데로 또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또 저한테 오시는 아니면 다른 의과대학병원 턱관절 보시는 분들한테 이게 좀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뭐 한의원 한의사들도 턱관절 이게 뭐 돈도 되고 환자가 워낙 많으니까 지금 스프린트도 이겼거든요. 2심까지. 그래서 한의사는 이제 스프린트까지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훌륭한 치료 툴이 있습니다. 툴이 있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우리 치과 의사들께 영역사항만 하고 그런 굉장히 편협된 그런 지금 지식을 학생들한테 전수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우리가 반성을 하고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토탈 조인트 리플레이스먼트고 이게 이제 보험이 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뭐 캔서 하시는 분들은 뭐 만디블 리젝션 같은 거 하고 뭐 리컨 많이 하시지만 이거는 이제 2012년부터 보험이 됐던 그런 인공관절에 대한 진행들이 되겠고 본의 아니게 저도 뭐 초기부터 좀 하게 돼서 케이스가 조금 있다 보니까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제한돼서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턱관절은 어쨌든 뭐 다른 치과 치료하고 많이 다릅니다. 일반 치과 치료는 환자가 설명을 많이 안 해도 우리가 파노라마 보고 입안 들여다보면 대충 치료 계획이 나오지만 턱관절 치료는 환자 말을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일단 히스토리 테이킹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약간 내과적인 지식, 또 어떤 재활의학적인 지식, 또 외과적인 지식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 치료지만 또 내가 그냥 의사 같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기에는 또 턱관절 치료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험도 요즘 잘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병원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또 환자가 무지무지 많죠. 경기가 떨어지면 치과 의사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턱관절 환자는 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블루오션의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턱관절 치료에 외과적인 처치가 필요하냐 내과 선생님들 강의를 다 들어보면 꼭 아까 우리 정준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디스크 리플레이스먼트 해도 뭐 80몇 %가 몇 년 지나면 릴랩스가 되다 반대되는 논문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오늘 디스크 서저리가 아니라서 제가 그 논문들 안 보여드리겠지만 또 어쨌든 그리고 이제 내추럴 코스 일본 브리타 교수님 보고하신 논문인데 국가외과 교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좀 지켜봤더니 한 반 정도는 저절로 좋아지고 반은 뭐 나빠지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이제 반 정도 좋아지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과 선생님들은 외과적인 처치를 안 하시니까 냅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희 대학병원 특히 의과대학병원에 계신 분들 보면은 우리 경험해보지만 심각해서 이건 뭐 오픈바이트 생기고 수술해줘야 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그렇게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기다리면 좋더라, 기다려도 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경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5% 정도가 서지컬 인터벤션이 필요한 숫자다. 근데 이 5%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환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고 앱솔루트 인디케이션은 뭐 큐머나 그로스 어너멀 에큐로시스 등등인데 뭐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외과적인 처치는 일단 보존적인 처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안 될 때 이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공의 이제 키라고 하면 이거는 뭐 모든 외과적인 처치의 기본이고, 아까 어떤 분 질문, 우리 신용 교수님 가셨는데 턱관절을 많이 안 보신 분들이 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세정술도 효과가 있나요? 오랫동안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은 뭐 보존적인 처치를 하다가 그럼 세정술을 하면 말끔하게 나요. 이게 환자들한테도 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턱관절은 완치가 없는 겁니다. 만성이고 모든 원인이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물리치료 해야 되는 거고, 뭐 세정술 한다고 뭐 염증 씻어주고 금방 당연히 일시적으로 좋죠. 하지만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면 반드시 릴랩스 되고, 서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후에 적절한 매니지먼트가 모든 외과적인 처치의 키팩터다. 이거는 환자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해서 강조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니멀 인베이시브하게 해야 될 것. 그건 뭐 다른 정형외과 수술에서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한음을 펴듯이 굉장히 정성껏 스킬풀하게 서저리를 해야 됩니다. 관절은 굉장히 기관이 예민하기 때문에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외과적인 그런 술식이 있고요. 오늘 제가 이제 집중할 부분은 인공관절이고, 오늘 그 테마에 보니까 디스플리케이션 내용이 없어서 그거는 제가 조금 몇 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외과 선생님들 오늘 전공의 선생님 대부분일 테니까 이제 뭐 노만 어너터미, 이건 이제 그냥 우리가 사실 치과대학에서도 이 노만 어너터미를 제대로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이게 레터럴 사지탈로 잘라서 이렇게 맨날, 요게 이제 리가먼트죠. 잡아주는 리가먼트들. 그리고 요게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있는데, 요 디스크가 요 상태로만 봤지만 사실은 3차원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모자, 신부님들 모자 쓴 것 같이 잡혀 있고, 이게 그래서 리캡처라는 개념을 자꾸 이제 뭐 얘기를 하실 때마다 제가 갑자기 깜짝깜짝 놀래고 반감이 확 일어나, 아무리 치료해도 반감이 일어나는 게, 우리 디스크를 많이 열어서 보다 보면은 전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3차원적으로 늘어났는데 뒤에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이 옆에도 다 늘어나요. 우리가 디스크 수술을 해가지고 잡을 때 뒤에만 찢은다고 오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옆에 다 찢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우리 외과 선생님들은 그런 개념들이 있으니까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젊은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스칼리스 가능하면은 미니멀하게 인시전을 주고 그 스카가 보이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엔다우럴이 당연히 될 것이고, 뭐 노인분들 프리오리툴라 가능한데, 가능한 엔다우럴을 하는데, 이것도 하다 보면은 숏 엔다우럴 요만큼만 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조금 째고 해야 젊은 사람들도 만족스럽게 수술 결과를 수긍할 수 있고, 또 하나 그 기능적으로도 조금 째고 하면은 아무래도 스카도 적고,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턱관절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혈관들, 인공관절할 때 특히 중요하죠. 인터널 맥셀라리 아트리 브랜치가 쭉 올라가면서 여기가 이제 블라인드로 우리가 컨다일렉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잘못 건드려서 찢어지면 그 페이탈 블리드, 우리 논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페이셜 러브가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건 이제 우리 서울대병원 영상치의학과에서 이거 발표한 논문인데,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많다는 거예요. 혈관이, 아테리들, 베인들. 그래서 매번 제낄 때마다 방향이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다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뭐 오늘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 놈이 여기서 나타나니까 다음 번부터 내가 이걸 이렇게 제껴야 되겠다. 다음에 보면 또 그게 없어요. 그냥 뭐 경험적으로 그냥 포기했습니다. 우리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인지는 그게 확실하진 않지만, 이게 이제 아스라이티스라는 건 염증이 많으면 혈관도 아무래도 이제 뭐 많이 브랜치ing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은 페이셜 러브가 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한 1cm.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제껴서 콘다인 헤드까지 보는 데에서는 페이셜 러브를 건드리지 않는데, 이게 이제 뭐 인공 관절을 하든지 아니면 잘 리덕션이 안 돼서 뭐 리트랙션이 심해지든지 뭐 좀 어그레시브하게 하다 보면은 이제 페이셜 러브 펄스가 일시적으로나 아니면 영구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고, 베리에이션으로 보면은 이쪽 뒤쪽으로도 지나가는 템포럴 브랜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밑으로 절대 내려가면 안 되겠죠. 트렁크가 있으니까 센테시스를 하거나 뭐 인시전을 주고 다이섹션 할 때도 절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열하면 캡슐이 예쁘게 나타나고요. 여기서 이제 뭐 보통 여러 가지 인시전 방법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냥 일자로 평행하게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디스크를 제거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근데 저도 제거를 좀 옛날에 많이 해봤었는데 별로 제거한 게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냥 살리고 재활용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옛날 방법이고, 옛날 방법은 이렇게 째서 이 늘어진 리덤던트한 리가먼트들을 다 3차원적으로 잘라서 다시 꼬매줘야 됩니다. 아무래도 인시전이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슈처 바늘이 안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뭐 괜찮습니다. 이것도 요즘에 이제 뭐 마이텍 앵커, 이것도 제가 벌써 쓴 지가 몇 년 됐는데, 이건 인시전이 좀 작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콘달 헤드에 이 디스크를 좀 잡아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컨벤셔널한 방법은 콘달 헤드하고 이렇게 리포지셔닝을 해도 콘달 헤드하고 아무리 해도 이게 좀 따로 노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이텍 앵커 쓰면은 좀 같이 놉니다. 다닐 때. 그러니까 그런 저항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결과가 괜찮은 것 같고, 이런 것들 보면은 뭐 결과들이 많이 괜찮습니다. 저희도 2015년인가 학회 발표를 한번 했었는데 결과가 90% 정도 됩니다. 노이즈 많이 없어지고, 물론 이제 그 디스크 수술할 때 그 인디케이션이 중요하죠. 환자들이 잘 우리가 관리하는 거를 따라올 수 있는 환자들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디스크 컨디션도 중요하고, 그리고 뭐 케이스인데 뭐 보존적인 처치라든가 뭐 세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앵커 타이타늄이고, 저는 요즘에 또 흡수성을 쓰고 있습니다만 흡수성은 조금 약합니다. 어쨌든 컨벤셔널한 거. 그분이 이제 옛날에 한쪽을 컨벤셔널하게 하셨어요. 근데 반대쪽에 시스트가 생기고 디스크가 빠져서, 디스크 이제 데비에이션이 있죠. 그래서 벌리시면 잘 벌어지고 통증도 없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수술한 다음에 계속 팔로우를 해야 됩니다. 보존적인 처치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여자들이 많죠. 퍼킹 같은 거 있고 그러면 사실은 뭐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뭐 IBRO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IBRO를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관리하는 게 좀 짜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그냥 안 하고 디스크 수술하는데, IBRO도 괜찮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토탈 조인트 리플레이스먼트로 가면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건 엔드 스테이지입니다. 마지막 케이스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케이스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될 텐데, 저도 뭐 턱관절 환자 많이 보는데 정말 1년에 한두 개 케이스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외국에는 이게 뭐 보험 있고 그래가지고 뭐 웬만하면 잘라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는 또 그렇게 안 되고, 또 보험이 되는 케이스가 또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보험이 안 되면 한쪽 재료값이 500만 원이기 때문에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아멜로블라스마, 옛날에 2004년 정도 했던 수술이고, 이때는 이제 인공관절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립본, 일리압을 하고 립본을 띄어다가 이렇게 만들어줬었습니다. 이제 한 10년쯤 돼서 오셨는데 아주 좋습니다. 뭐 뼈 녹지도 않았고 아주 잘 돼 있고, 이게 2012년부터 이게 이제 보험이 됐습니다. 보험이 돼서 이제 하지만 이제 인공관절에는 뭐 히스토리 보면 이렇게 콘다일 헤드만 나온 경우도 있었고, 또 포사에 포커스를 둬서 뭐 한 적도 있고,
하지만 최근에 이런 건 이제 우리 리컴플레이트에 많이 쓰는 거죠.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하는 거. 이런 것도 뭐 라이딩 거니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는 그게 이제 컨달 헤드만 있으면은 그쪽 포사 쪽에 구멍이 나거나 뭐 이럴 수가 있고 포사만 만들면 또 다른 데가 또 웨어링이 생기고 그래서 요즘에는 정형외과에서 하는 것처럼 포사 부분하고 컨달 헤드를 같이 만드는 아까 우리 바이오멧 제품이 이제 있는 거죠. 또 이거 이제 TMJ 컨셉이라고 3D 프린팅해서 하는 것들. 요게 이제 우리 시작적 정식 허가가 안 돼 있어서 사실 불법은 쓸 수가 없고 또 그거 너무 고가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쉽지 않지 않을까. 케이스가 많으면 뭐 당연히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죠. 케이스가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웨어링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경우고 뭐 인디케이션은 뭐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마지막 단계 오픈바이트라든가 뭔가 컨다일을 구조적으로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한 거고 이제 그거는 당연히 뭐 펑션을 개선시켜주고 통증도 완화시켜주고 그런 겁니다. 단점이 이제 어떤 가격이죠. 가격이고 이게 이제 웨어링이 없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멧 제품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한 20년 정도 그런 후에는 갈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롱텀 스테빌리티에 대한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아직 좀 부족한데 저희도 벌써 한 6년 보니까 뭐 차이가 없더라고요. 별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바이오멧 시스템이고 요게 이제 유일하게 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보험 수가는 30만 원. 그리고 한쪽 수술비가 그리고 재료비를 환자 부담금이 100만 원. 한쪽에 500만 원. 그러니까 나라에서 400만 원을 대주는 거거든요. 근데 보험 삭감되면 그냥 병원에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보험 삭감을 어떤 분이 많이 시켜가지고 그냥 고생했어요. 병원 업무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거 계속 하셔야 되냐고. 그래서 저를 그 서울 심평원에 서울지원에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해결 좀 하시라고. 그래서 갔더니 또 그 종합병원권은 안 본대요. 개원가만 본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해서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김영진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아마 요즘에 이제 올리셔도 삭감되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타늄 코팅이 돼 있고 그래서 뭐 우리 그 월퍼드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이제 OCA 인테그레이션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안 열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인디케이션은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케이스들이 있겠고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문제인데 이제 액티브 인펙션 얘가 이제 아무래도 알로 제품이기 때문에 인펙션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인펙션이 걸릴 만한 제너럴 컨디션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게 이제 고정을 뭘 해야 되잖아요. 자이고마에도 고정해야 자이고마에다가 뭘 나사를 박아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데가 회복적 구조가 튼튼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위에만 쓰고 아래만 안 하고 파셜로 하는 것도 또 안 되고 같은 세트로 가야 되니까. 이게 원래 이 인공관절 바이오멧 제품은 실제 컨다일 헤드보다 위치가 많이 낮습니다. 낮은 데서 이렇게 아티큘레이션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어기고 한쪽만 쓰면 안 됩니다. 같이 써야 돼요. 뭐 엘러지 같은 거, 티타늄이나 뭐 이런데 엘러지 있는 사람들도 못 쓴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스켈레탈 인머처 너무 어린 애들 쓰면 안 되고요. 이건 당연히 얘기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수술은 어쨌든 이제 두 군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프리올리큘라 쪽으로 들어가고 또 레트로만디블 이 양쪽으로 들어가서 해결을 해야 되고요. 일단 교합을 잡아놓고 턱관절을 열고 컨다일렉토미를 하고 컨다일렉토미도 이제 굉장히 그 아래쪽에서 해야지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모이드 너치 레벨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그 포사 쪽을 이제 이걸 넣으면서 맞춰가면서 이제 위치를 잡겠죠. 처음에는 좀 많이 오래 걸리는데 하다 보면은 이시전도 작아지고 그냥 그렇게 어렵진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조심은 해야 되죠. 아무래도 중요한 구조물들이 많고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건 이제 거기 뭐 우리 매뉴얼 그쪽에서 나온 거라서 인시전도 되게 큰데 이 정도까지 안 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정도 제끼면은요, 이렇게 템포러리가 몇 개월씩 이게 페이셜 펄스가 와요. 그 정도 안 제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메디얼 쪽 다이섹션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낮아지고 리트랙션이 강해지고 하니까 페이셜로 트렁크도 가까워지고 이 아트리가 엄청 두꺼운데 이게 블라인드로 이게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서 그렇지 이게 요만큼 째고 그 안에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혈관은 거 절대 안 보여요. 요거 살살살살 박내갖고 이제 요거 리트랙터 끼는데 사실 여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제 케이스 중에 한 분이 블리딩이 꽤 많이 되신 분이 있었어요. 이유 모릅니다. 방해도 잘 됐는데 아마 뭐가 어디서 브랜치가 찢었는지 방법은 없어요. 그냥 패킹하고 기다릴 수밖에. 그래서 이쪽 아래쪽으로 찔 때도 역시 페이셜 러브 조심해야 되고. 근데 레트로 만디블라 이스전이 사실은 페이셜 러브를 뭐 쉽게 많이 피하게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악들이 만들어 놓은 이스전이기